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경과학회에서 준비한 시간이고요. 두통치료 A to Z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두통 치료에 대해서 생활습관 교정부터 약물 그리고 주사치료까지 다양한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신경과의 길영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곧 개원 예정인 동탄역 3신경과 배대용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두통의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루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간단하게는 얘기할 거고요. 대부분의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안에 대해서 총망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통이 보통 많이들 호소하시는 증상이시기도 하고 저희 실제로 신경과에 찾아오는 환자분들 중에 거의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두통을 진단하기도 어렵지만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야기 드리고 준비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제가 두통의 유발 요인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편두통의 유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이제 두통과 제가 이제 편두통을 좀 나눠서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이제 저희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두통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편두통인데요. 편두통이 국내 환자분들은 이제 어떤 병인지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쪽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여기가 아파야 편두통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편두통은 사실 병명일 뿐이고 편두통이라는 특징적인 두통 패턴이 있느냐를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두통은 대체로 환자분들이 속이 메스껍고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심하게 아프고 울리듯이 아프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아주 많은 환자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 국내에서도 거의 한 10명 중에 1명꼴 남녀노소 포함해서도 그 정도 굉장히 흔한 빈도를 가지고 있는 두통인데요. 이런 두통을 이제 저희가 유발 요인이지 원인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또 유발 요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경우 많아서 간단하게 두통학 책에 있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특정 음식을 먹으면 머리가 아픈가요? 아니면은 약을, 특정 약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프진 않는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 난 머리 아픈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정말 생리기간에 머리가 더 아파요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생활습관은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뭔가 패턴이 쓰러질 때는 어떨 때는 확실히 주말이 되면 머리 아파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통이 이제 특정 상황에 유발되는 경우가 많고요. 비 오는 날에 머리가 아파요. 밖에 오래 서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추우면 머리가 아파요 등등등 여러 가지 유발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보시기에는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그 음식들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 음식, 안 되는 음식 되게 많죠. 그 편두통을 유발하는 음식들 되게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 다 교육하다 보면 제일 현장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럼 난 뭘 먹고 살죠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내가 다 좋아하는 것들 뿐이에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못 먹으라고 하니까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로 난 머리가 더 아픈데 어떻게 하죠? 거꾸로 이렇게 물으시면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고민하다가 요즘은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거 갖다 드셔도 되는데요.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만 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규칙성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다른 두통의 유발 요인들도 약물, 스트레스, 월경 전부 다 가만히 보면은 규칙성을 벗어나는 모든 행위가 다 편두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한 연구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굳이 음식 제한을 하지 않고 뭘 좋아하는지 제한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잠만 잘 자보자. 이 세 가지의 규칙성만 가져보자 라고 했더니 두통이 절반이 줄어들었대요. 편두통 환자에서. 그래서 물론 유발하는 특정한 음식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음식 먹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분들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시간표 같은 삶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음식은 사실 크게 제한을 드리진 않는데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얘기 드리는 건 크게 술하고 커피 정도는 얘기를 드리는 편인데요. 사실 음식은 본인이 확실하게 난 이걸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하고 본인에게서 유발성을 이제 뚜렷하게 가지고 있지 상관관계가 있지 않으면 잘 알려진 것은 대부분은 이제 술, 특히 와인은 많이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오래된 치즈도 많이 유발된다 해서 치즈 안주로 와인 먹으면 정말 머리 많이 아프실 수 있어요. 드시지 마세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인이 항상 이제 많이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많은 이제 현대인들이 커피를 마시고 사는데, 편두통 환자분들한테는 저는 꾸준하게 먹는 거를 권장을 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카페인을 뭐 드셔보세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게 생기는 경우가 오히려 있는데, 이제 특정 상황 중에 하나가 임산부 분들, 편두통이 있는 임산부 분들한테는 머리 아플 때 오히려 커피를 한 잔 드셔보세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카페인이 규칙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걸 권장하진 않지만 가끔 들어갈 때는 오히려 진통제의 작용을 조금 더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저도 그래서 지금 임산부인데 머리 아플 때 저도 약이랑 카페인 같이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히려 권장한 경우가 굉장히 드물게 있긴 하다. 근데 대체로 음식은 많이 제한을 하지 마시되 술 마시고는 아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중에 보니까는 그 약물 얘기를 좀 들깨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들깨님 질문 보니까는 EGN6를 한 달에 2~3개 정도 먹는데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 건가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유발 요인 이제 길영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약물 많이 복용해도 될까요? 약물 많이 안 드시죠? 저희가 뒤에 약물 치료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지엔식스는 일반적인 이제 일반 진통제에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뒤이어서 약물 치료에서 아플 때 먹는 약 어떻게 복용하는지 그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검사에 대해서 물어보신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오늘 내용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가장 많이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머리가 아파서 안 돼, MRI 찍고 싶습니다. 또는 MRI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게 99%의 두통은 원인이 없습니다. 1%의 두통들은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얘기를 드리거든요. 대부분의 두통들은 저희가 어떻게 아프신지를 꼬치꼬치 캐물어서 그걸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머리에서 뭐가 원인이 실제 찍어서 뭐 이만한 게 나와서 아니면 뭐가 있어서 머리가 아픈 경우는 애초에 머리가 아픈 패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되려 권합니다. 이건 좀 찍어보셔야 됩니다. 하는 경우고 그래서 MRI랑 A는 혈관을 보냐 아니면 뇌 안쪽에 말랑말랑한 조직을 보냐가 차이가 있는 건데 사실은 두통이 있는 분한테 모든 분들한테 사실 영상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워낙 접근성이 사실 좋은 편이긴 한데 두통은 급여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고 본인 부담도 많이 내셔야 되고 해서 저는 MRI를 사실 정말 필요한 경우 아니면 잘 권장을 안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파트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생활 습관 앞서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아까 이제 배대영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규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뭔가가 틀어지는 상황에서 뇌가 두통을 유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식사 패턴, 특히 금식이 너무 길어지거나 너무 많이 먹어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전 체해서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고 실제 체한 건 두통의 증상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지만 이런 식사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많이 연관이 있는 게 수면 패턴입니다. 잠을 너무 못 자도 너무 많이 자도 안 자던 낮잠을 자도 유발되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 운동만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오히려 사실 운동은 꾸준히 하면 오히려 두통은 줄어들게 도움을 드리고요. 이제 성생활 같은 경우도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저희가 조금 위험한 두통인 경우도 있지만 매번 그렇지 않다 하면 오히려 뭐 꾸준히 하면 좋아진다 이런 연구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 패턴의 변동이 굉장히 두통이랑 유관하게 영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운동에서 보니까 생각나는 게 환자분 한 분이 난 두통이 있어서 운동이 좋다고 들었어요라고 해서 수영을 진짜 숨이 헐떡댈 때까지 하신대요. 일주일에 이틀 정도 전력 질주 하시는데 그랬더니 머리가 더 아팠다라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운동법 연구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 정론은 뭐냐면은 힘들지 않는 중등도 이하 강도의 이제 유산소 운동을 권고합니다. 이것도 이제 규칙성이 중요한데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길게 힘들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매일 30분씩 저는 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꼭 시간표 짠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규칙성이 굉장히 편두통 예방에 되게 중요한 저는 팩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생활 습관은 어쨌든 얘기 드린 게 규칙적인 게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것 중에서도 이제 이것도 이제 진단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두통이랑은 사실은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이제 혈관이 뭐 두꺼워져 있다, 아니면 뭐 좁아져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를 해봐야 되냐. 두통의 원인인 경우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고, 이거는 이제 흔히 저희 뇌졸중이 얼마나 위험도가 높으냐에 대한 검사는, 그거는 고지혈증이 높다거나 아니면 이제 경동맥이 두꺼워져 있다면 다른 혈관이 사실 거기만 나쁘긴 쉽지가 않지요. 전반적으로 조금 나쁠 가능성이 높은데, 무조건 해봐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 검사에 조금 과잉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물론 뭐 건강검진할 때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보시는 건 괜찮을 때, 하나가 나쁘다고 너무 심하지 않으면 모든 검사를 다 해야 된다고 권장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뇌혈관 사고가 두통을 일으킬 수 있죠. 하지만 보통 뇌혈관 사고로 인한 두통은 다른 동반 증상이 대부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영어로 레드 플래그 사인 또는 이제 빨간 깃발 징후라고 하는데, 이런 대부분의 동반 증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제가 강조하는 거는, 두통 전문가, 신경과 선생님들 찾으시면은 이러한 레드 플래그 사인, 그 빨간 깃발 징후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반 증상 여부를 가지고 꼭 찍어야 될 MRI 환자분들을 잘 골라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약에 대한 부분으로 좀 가볼게요. 편두통의 치료 중에 이제 제일 핵심은 아플 때 먹는 약, 그리고 예방 치료라는 게 나뉘어져 있다는 건데요. 이거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설명해도 이게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매일 먹는 약을 따로 드리고 아플 때 먹는 약을 따로 드리는데요. 편두통이라는 병은 다른 분 이제 질문도 있는데, 완치의 개념은 아닙니다. 본인이 타고난 뇌에 어떻게 보면은 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단어가 참 신경과 의사가 할 말은 아닌데, 뇌가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굴고 과민하게 반응하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통이 잘 생기는 그런 뇌를 이미 갖고 태어난 거라 완전히 그런 기질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편두통 환자인데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얘기를 드려요. 그렇지만 덜 힘들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아플 때를 넘기는 약이 따로 있고, 아픈 횟수를 줄이는 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릴 건 일단은 아플 때 안 아프게 넘기는 약을 먼저 얘기를 드릴 건데요. 많이들 이제 드시는 게 일반적인 진통제, 사서 드실 수 있는 약, 또는 이제 처방받은 약인데 편두통에 맞춰서 나온 약은 아닌 약을 먼저 접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펜자리든지 개보린, 아니면 아까 얘기 주셨던 EGN6나 특히 뭐 환자분들이 찾다가 편두통 환자분들이 진짜 많이 드시고 오신 약 중에 일본 약 이브, 미국에서 파는 어떻게 해서 구입하신 엑세그람, 이런 약 진짜 많이 드시고 오시는데, 일반 진통제를 드셔도 되긴 해요. 효과가 없진 않거든요.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는 고용량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가 여러 번 먹어야지 나와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드시기보다는 편두통을 위해서 나온 약이 따로 있어서 그런 약을 드시는 권장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약의 성분을 통칭해서 저희가 트립탄이라는 성분으로 부르고, 아래 제가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약들을 이제 써놨는데, 뭐 대표적인 이제 질문 중에 이제 수마트립탄 복용 중입니다. 이게 이미그람, 마이그람, 수마트란이 다 같은 성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아플 때 먹는 약을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약을 찾아서 아프자마자 또 시작이다 아시거든요. 그때 이제 먹어서 안 아프게 넘기는 게 이제 급성기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전적으로 국내에서 또 많이 썼던 약이 크레밍이 있어요. 교수님도 안 좋아하시죠? 저 크레밍 아니, 저는 안 좋아하진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 크레밍은 참 이것만 듣는 분들이 있지만 네, 과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네. 너무 많아서 1순위로 지금 사실 드리지는 않는 약이고요. 또 이제 새로운 약 중에 아스미디탄이라는 성분, 요거는 이제 편두통 환자분들에서 혈관 문제가 있거나 해서 기존의 약들을 못 쓰는 분들한테 쓸 수 있는 신약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편두통이 있을 때 메스껍고 울렁거리는 증상을 같이 커버하기 약을 좀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걸 한번 조금 봐볼게요. 그래서 아까 편측만 아픈 건 아니고 일반 두통과 어떻게 구분하냐, 진료를 보러 오시면 사실 간단하지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본인이 나는 아플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아파요의 패턴이 되어 있다, 거의 편두통이실 가능성이 높아요. 체하면 머리 아파요. 아니면 머리 아프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머리가 아플 때 양쪽이 아픈데 너무 심해서 약을 먹어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된다
하면 대부분 편두통이실 가능성이 사실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체로 약을 먹어야 될 정도의 두통이 비슷비슷한 양상으로 또 생기는 이제 반복성을 보이면 편두통이실 가능성이 높아서 한번 진료를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또 그런 연구도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ID 마이그레인이라는 연구가 있었는데 일반인 분들이 어떻게 편두통을 쉽게 진단할까?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 이래요. 내가 머리가 아파서 병원 가고 싶어. 2명 중 1명은 편두통입니다. 물론 이제 기관마다 다르지만 두통 전문 병원에서는 3명 중 2명이 편두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건 심하게 아프면 편두통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그거 말고도 밝은 빛에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나 밝은 데 가면 너무 머리가 아파. 어두운 데 콕 들어가고 싶어. 머리 아픈 데마다. 또는 머리 아플 때 메스껍거나 구역감이 있다. 이 셋 중에 하나, 너무 심하게 아프거나 빛공포증이 있거나 구역감이 있거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사실 거의 대부분 편통입니다. 이게 진단의 민감도 예민도라고 하는데 80% 이상이거든요. 물론 이제 넘겨짚지 마시고 이럴 경우에는 병원을 가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신경과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국내 환자분들이 구역감이라고 하면 또 막 매번 토까지 해야 되시거나 하시는 줄 아는데 그냥 속이 안 좋아요. 맞아. 체하면 머리 아파요. 아니면은 나는 뭐 원래 속이 좀 안 좋은 사람이라 속이 원래 안 좋은데 두통도 자주 있어요 하면 사실은 대부분 편두통 환자분이시고요. 또 이제 국내 환자분들, 이제 아시아 계열의 환자분들은 냄새에 대해서 예민도도 되게 커요. 그래서 뭐 백화점 1층에서 향수 냄새를 맡으면 저는 뭐 어김없이 머리가 아파요. 좀 안 좋은 싫어하는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아파져요. 이런 분들도 편두통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항구토제 많이 쓰시나요? 네, 씁니다. 저 되게 많이 쓰거든요. 항구토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제 네. 요즘엔 약이 다 나와 있잖아요. 무슨 약 쓰는지. 그래서 집에 가셔서 나 왜 항구토제 썼어요? 난 머리 아프다고 하는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편두통 환자들은 구역감, 말씀하신 그런 뭐 이렇게 약간 토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하고 호소하시기 때문에 꼭 트립탄 말고도 저는 항구토제인 이제 메토코프라마든 제제가 있는데 그런 제제 같이 쓰면 굉장히 효과가 좋고 또 이 약이 좋은 점이 임산부에서 되게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의 조합이 되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합니다. 어떨 때는 이런 약 쓰고 어떨 때는 이런 약 쓰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전문가들이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약이 효과가 없다고 나 안 가라고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또 가셔서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분명히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는 약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편두통 약을 이것저것 다 먹어봤거든요. 제가 뭐 나는 이게 더 잘 듣더라 하는 거를 찾으셔서 나한테 제일 잘 듣는 약의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도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약들이 각자의 어떻게 보면은 장단이 있어요. 어떤 약은 효과가 빠른데 빨리 끝나고 어떤 약은 효과가 오래 가는데 대신 좀 순하게 올라오고 근데 길게 아프신 분들한테 그런 약이 듣고 나는 아프면 바로 심해져요 하는 분들한테 효과 빨리 나는 약을 찾아야 되니까 이게 약을 좀 찾아가서 나한테 제일 잘 맞는 나만의 조합을 이제 찾아서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복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요. 그래서 그런 약을 찾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약 빨리 먹는 것도 꼭 교육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편통 환자분들 약 늦게 먹으면 효과가 그 효과 있지만 늦게 먹으면 효과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머리 심하게 아플 때 늦어도 1시간 이내에 바로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꼭 필요할 때만 약이 없습니다. 꼭 다들 겪어보신 일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약간은 많이 처방해 드려요. 그래서 직장에도 드시고 차에도 드시고 가방에도 드시고 꼭 본인 가까운 데 어디든 두라고 얘기를 하세요. 단 교육은 해야죠. 너무 많이 드시면은 약물 과잉두통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복용 횟수를 체크하시고 전문가 어르신과 상담을 하셔야 된다. 하지만 약은 조금은 여유 있게 가져가셔서 여기저기 적소해 두셔서 나와 함께 항상 같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앞서 얘기 드린 거에 대해서 주희정님도 질문 주셨는데 이것저것 드셔보시는 시판약보다는 저는 이 정도로 자주 아프신 분이면 편두통 특이약을 한번 드셔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인에게 맞는 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자주 아픈 거는 이제 또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은 제가 환자분한테 설명드린 10번 아플 때 10번을 넘기는 약입니다. 이 약을 먹어서 10번 아픈 사람이 5번이 되지 않아요. 얘기를 드리고요. 그 10번 아픈 사람을 5번에 만드는 치료가 바로 예방치료입니다.
예방 치료는요, 말이 이제 정말 두통의 예방이냐,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덜하게가 1순위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두통 횟수예요. 많이 자주 아픈 사람을 덜 자주 아프게 만드는 거고, 이거를 어떤 환자분한테 시작해야 되냐, 이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진료 지침을 가지고 온 건데요. 보통은 저희가 한 달에 한 4번 정도까지 드시는 분 정도, 뭐 일주일에 1번 정도 약 먹고 지내시는 분들 정도까지는 그냥 급성기 약만 드시고 지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일주일에 2번 먹는 경우도 많고 해서 한 달을 따져보니 5-6번 이상씩 약을 먹게 되더라 하면 이제 약을 먹는 빈도를 줄이는 다른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그게 바로 예방치료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자주 아프지는 않으신데,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2번을 아픈데 2번 아픈 날에 무조건 응급실을 가야 되고 학교를 못 가고 아니면 직장을 빠져나와야 되고, 이렇게 아주 고강도로 오실 때 그런 분들은 빈도가 적더라도 예방치료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픈 날이 얼마나 되세요 하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세요. 한 3번, 4번? 근데 머리 하나도 안 아프고 머리 맑은 날 며칠 되세요? 없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저는 이제 잔두통이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깨끗이 않은 날이 있다는 것도 치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맑아야죠. 좀 머리가 맑은 날이 그래 대부분이 되는 거를 목표로 하는 치료가 또 예방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방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 예방 치료 방법이 크게 이제 먹는 약 그리고 주사약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예방 치료 권하는 환자분들 또 얘기해 주실 거 좀 있으실까요? 권하는 분들 되게 많죠. 사실 대부분이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근데 권하는데 사실은 거부감이 되게 심하세요. 왜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안 아픈데. 일단 저항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나는 매일 아픈 건 아닌데 매일 먹으라고 하니. 제가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안 낫거든요. 또 아프실 거거든요. 되게 기분 나쁘시죠. 이게 무슨 말이야. 나보고 병원에 왔는데 안 낫는다니. 사실은 그게 사실이잖아요. 편두통은 낫는 병이 아니고 완치병이 아니고 조절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치료를 저는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방치료를 적절하게 하면은 심하게 아픈 날이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첫 반응은 애게 절반이요 라고 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치료하다 보면은 심하게 아픈 날이 절반으로 줄었더니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내가 왜 이거를 머뭇거렸을까요? 내가 왜 이거를 길게 끌고 치료를 안 했을까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또 다른 문제는 예방치료를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약물과잉 두통이 오시거든요. 결국에는요. 진통제 중독돼서 오세요. 치료가 더 어려워집니다. 모든 진통제가 이제 효과가 다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빨리 적절한 시기에 예방치료하는 타이밍을 잡는 게 사실은 병을 나빠지지 않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방 치료를 정말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약물 과용도 막고 만성화되는 것도 막고, 그리고 결국엔 저희가 목표로 하는 두통의 완치는 아니지만 생활에 거슬림이 없는 정도의 수준의 조절. 내가 일상생활에 거의 머무르시는 시간을 더 많아지게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예방 치료고요. 박미희님 질문 주셨는데, 편두통이 언제 올지 몰라서 불안하다. 되게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약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되고, 약이 언제 또 아플까봐 불안하다. 이게 근데 이 정도면 사실 생각보다 빈도가 잦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마도 예방치료가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얼마나 자주 아픈 사람인가, 아니면은 얼마나 내가 약을 자주 먹게 되는가를 이제 본인 체크하시는 거 저희가 두통 일기 쓴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희 두통학회에서 만든 두통 일기 어플도 있고요. 저는 그것도 이제 클릭할 게 많아서 힘드시면 그냥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그냥 핸드폰 맨날 보고 있는 이제 그냥 스케줄러에다가 하셔도 되고, 메모장 한 장에 날짜만 좀 적어보시라. 그래서 이게 적고 나면 내가 생각보다 꽤 자주 아픈 사람이었구나. 를 거꾸로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적에는 이제 아플 때 먹는 약만 가지고 안 되고 예방치료가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두통 올 때마다 먹고 있고 한 번 시작돼 하루 이상 지속됩니다. 이렇게 길게 가시는 분들은 약을 조금 바꿔봐야 될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더 잘 맞는 약을 해서, 목표는 사실은
보통은 하루를 넘어가지 않게끔 저희의 치료 목표는 2시간 안에 효과가 나는 게 제일 좋은데 실제로 경험해 주면 2시간도 좀 길어요. 1시간 안에 효과가 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잘 맞는 약을 조금 다시 찾아봐야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약물 치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려볼 거고요. 약물 치료를 할 때 이제 가장 고전적인 치료는 먹는 약이었어요. 지금 이제 뒤에 주사 치료가 나오면서 이제 판도가 바뀌었고 흐름이 바뀌었고 새 시대가 열렸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장 먼저 이제 접하게 되는 거는 매일매일 먹는 예방 약물인데요. 환자분들이 처방전 받고 왜 이런 약을 받았냐 물어보는 약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뭐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도 약 이름 보면은 이제 여기에 많이 나와 있는 아 내가 이런 약을 받았던 거구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크게 셋 중에 하나로 나뉘어요. 혈압약 계열, 그리고 우울증 약에서 시작된 계열, 그리고 항경련제, 발작약 이렇게 저희가 부르는데 이제 뇌전증 옛날 말로 이제 자꾸 안 쓰고 싶지만 이렇게 알아들으신 경우가 간질에 쓰는 약 이렇게 약 계열의 셋 중에 하나로 나뉘는데 이 약이 두통에 효과가 있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우울증이 있어서 뭐 같이 있어서 드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각각 약 계열이 두통을 목적으로 탄생하진 않았지만 두통 빈도를 줄이는 것이 알려져서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약을 조합해서 쓰게 됩니다. 각각을 조금 이제 장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더 손이 가는 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환자마다 분명히 맞춰서 시작을 해야 돼요. 뭐 여자분들한테 이 나이 여자분들한테 쓰기 어려운 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때는 이게 좀 더 낫겠다 싶은 약이라든지 아니면 혈압이 있는 분이라면 실제 혈압약 계열 쓰는 게 좋겠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꼭 이 약을 써야 된다는 아니고 개개인에 맞춰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진짜 이 예방약 쓰는 게 사실은 예술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고 의사들마다 고유의 노하우와 오랜 경험을 필요하는 거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 약들이 다 부작용이 있어요. 다. 없는 게 없어요. 어떤 건 심하게 어떤 건 약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발프로에이트 산이라는 약이 있는데 너무너무 효과는 좋은데 살찌고 졸리고 힘들어요. 또 토피라메이트 너무너무 효과 좋은데 입맛이 없어져. 손발 저려. 즉 모든 약들은 다 양날의 검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약을 잘 골라야 돼요. 혈압이 있으면은 고혈압제를 이왕 쓸 거라고 한다면은 혈압 효과도 있으면서 편두통 예방 효과가 있는 약. 우울감이 동반돼 있다. 우울증 약 계열. 이런 여러 가지들 다 조합해서 쓰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사실 이 예방약이 효과가 오래 걸려요. 효과 나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최소 2달 정도까지 용량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번 먹고 효과 없어 안 가라앉아라고 안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전문가 의료진을 믿고 2달 정도만 조금 기다려 보시면은 약 효과가 발휘할 때가 분명히 언제가 있을 거고 또 만약 이런 약들이 효과가 없다 치더라도 아까 길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새 시대가 열렸거든요. 새로운 치료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어서 길정 교수님 좀 얘기해 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지평을 넘어가면 저희가 진짜 판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근데 약이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질문 주신 선아님, 예를 들어 우울감이 같이 있고 두통이 자주 옵니다. 이런 분들은 우울증 약 계열 많이 쓰거든요. 약 중에서도 졸린 약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갱년기 전후 이제 어머님들 특히 잠 못 자는데 머리 자주 아파요. 이럴 적에는 저는 우울증 약 계열도 굉장히 많이 쓰고 각 환자분들마다 조금 이런 약이 더 잘 듣겠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꼭 얘기 드려요. 효과가 날랑말랑 하는 게 2, 3주부터 시작해서 최소 한두 달은 써봐야 이게 조금 덜 한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느낌으로 살살살살 효과가 올라오실 거다. 그래서 효과를 볼 때까지 부작용은 분명히 약마다 이런 각각 약을 꼭 전 약마다 설명드리거든요. 이건 손이 저립니다. 이건 살이 찝니다. 이건 대신 살이 좀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데 이 부작용들이 심하지 않고 감내하실 정도가 되면 보통은 적응이 되신다. 그리고 두통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 되면 진짜 이 약이 효과가 없다 판단되면 다시 또 바꿔드릴 거다. 대신 저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십사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먹는 약으로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치료 기간을 좀 길게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짧아도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쓰실 가능성이 높아요 얘기를 드리고요. 정말 짧게 써요. 한 4에서 6개월? 뭐 그 정도로 얘기를 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참고로 예방약 그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건강보조식품도 조금 시작하라고 공고를 좀 하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편두통 예방 효과가 있는 이제 몇 가지 이제 비타민 성분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근거가 높은 게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조금은 있어요. 물론 이게 아주 큰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몇 이제 저널, 이제 의학 저널에서 강력하게 공고를 해요. 효과가 없는데 강력하게 공고한다는 얘기는 먹어도 큰 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2가 많은 음식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공고하는 편이고 마그네슘 같은 것도 조금은 공고하는 편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 질문 중에서도 마그네슘 먹고 괜찮으셨다는 분 있는데 마그네슘은 여러 가지 신경의 안정작용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두통에도 좋으면 좋았지 나쁠 일이 전혀 없는 먹어서 해가 되기가 어려운 성분이라고 해서 저는 예를 들어 청소년분들도 많이 드시는데 줄약이 없을 때 조금 그리고 이제 특히 영양제로 많이 물어보실 적에는 청소년들은 마그네슘도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산부 분들도 안전하게 드시는 좋은 이제 장점도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방치료 약물 중에 이제 고전적인 약 말고 제가 맨 밑에 넣어놓은 이제 요거가 가장 최신의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아킵타라는 요즘에 편두통 환우분들한테 조금 핫한 약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약이 새로 나왔어요. 뒤에 나온 이제 주사 치료가 국내에 먼저 들어온 편두통에 정말 특이적인 편두통만을 위해서 탄생한 약이 이제 주사가 먼저 시작이 됐었고 국내에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먹는 약이 들어왔습니다. 이 CGRP라는 게 편두통의 가장 핵심 이제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편두통 새로운 약들은 얘를 타겟으로 하면은 효과가 있겠다 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약들인데 그 중에서 먹는 약으로 나온 게 이제 이 아킵타고요. 아킵타는 장점이 어쨌든 먹는 약이라서 조금 복용이 편리하다라고 느낄 수 있고 효과도 되게 좋아요. 가장 큰 단점은 이제 가격이 좀 문제인 약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새로운 성분이 있고 예방 치료로 하기 되게 또 좋은 이제 하나가 새로운 게 나왔다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진짜 제일 큰 장점은 효과가 빠르다는 걸 것 같아요. 다른 예방약제들이 효과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건 효과가 빨리 나오죠. 네, 거의 비싼 한 게 정말. 일주일. 맞아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뒤에 주사 항상 얘기 드릴 때 정말 뭐 좋다고 말을 드릴 수밖에 없는 효과도 빠르고 부작용도 훨씬 적고 다 좋은데 너무 비싸요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최신의 치료 또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크게 주사로 이제 보자고 하면 이제 편두통에 대한 이제 주사 예방 치료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항CGRP 단클론 항체라고 저희가 부르는 전 세계적으로는 4가지가 나와 있고 국내에는 2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엠겔러티라는 이름의 주사와 아조비라고 부르는 이름의 주사인데 진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점점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국내에는 이런 얘기 드려도 되나요? 실비가 좀 보험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약이지만 너무 효과가 좋아서 한 번만 좀 시도를 해보십사 하는 권유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약이에요. 그래서 대신 얘도 저희가 예방치료하는 거가 한 2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최소 봐야 된다고 하면 이 주사는 한 달에 한 대씩 맞는 주사들이고요. 물론 엠겔러틴은 첫 달에 2대를 맞으셔야 하지만 주사를 한 3번 정도 맞아봤을 때 효과가 반 이상 환자분들이 기존에 있는 두통의 반 이하로 줄어드는 정도의 굉장한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치료입니다. 그 드물지만 급여화로 쓰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교수님. 급여가 참 어려운 일인데 제가 급여화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인 여건은 급여화의 조건이 너무 복잡하긴 해요. 6개월 이상 만성편 두통을 앓고 있어야 되고 3가지 예방약제 이상 실패해야 되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 3가지 약제가 실패할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긴 해요. 그래서 급여 조건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조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고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제 여건이 되신다면은 시작해보면 정말 큰 도움 될 수 있는 좋은 약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급여는 환자분과 이제 의사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거든요. 두통 얘기를 잘 적어 오셔야 돼요. 객관화된 자료가 필요해서 그래도 급여로 하면은 그래도 많이 좀 써볼 만한 정도의 이제 주사고 주사도 혹시 궁금해 뭐 질문이 올라오시진 않았지만 대충 가격도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저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긴 해서요. 주사는 한 번만 데 30만 원 정도 돼요. 29만 5,250원. 근데 이게 급여화되면 거의 한 10만 원대까지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환자분들한테 저도 얘기 드려요. 저도 급여로 드리고 싶은데 두통일기를 갖고 오셔야 저희가 급여로 해드릴 수 있어서 노고가 함께 필요합니다.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엠길러티 아조비 부작용 알려달라 이렇게 올려주신 거 있었는데요. 임신 계획 중이신 분은 안 됩니다. 거의 유일하게 저희가 절대 안 돼요 하는 금기인데요. 아기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사실은 자연 유산율이 좀 올라가는 게 문제고요. 어쨌든 그래도 신약에 속합니다. 국내에 들어온 지도 사실 6년, 3년 정도 됐지만 저희가 아직은 이런 이제 이건 면역을 이용한 치료고 아기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연구가 없거든요. 임산부를 포함해서 연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형아보다는 어쨌든 알려진 거는 혹시 이제 연구에 우연찮게 들어오신 분들이 자연유산율이 약간 더 높았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기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게 혈관에도 좀 작용하는 약이라 그러는데 태반 이런 혈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일단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권하지 않고요. 끊고 나서 한 5개월에서 6개월 뒤부터는 임신을 시도를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주사만큼 효과를 노리고 싶은데 나는 임신을 계획 중이다 하면 아큐타를 오히려 써보실 수 있어요. 아큐타는 굉장히 반감기가 짧아서 금방 괜찮아지기 때문에 한 배란쯤부터 사실 끊어도 애기한테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슷한 효과를 노리신다면 먹는 약으로 이제 아큐타를 시도해 보시는 게 낫고 부작용은 제일 흔한 게 변비, 맞는 부위 알러지 생기는 거. 그리고 사실 환자분들한테 셌을 때 제가 제일 하는 거는 탈모가 조금 있는 경우가 있어요. 확률이 많진 않은데 이게 생기면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프고 환자분도 마음이 아파하셔서 끊게 되는 원인 중에는 오히려 저는 탈모가 제일 흔했던 것 같아요. 어떠실까요, 교수님? 맞아요. 근데 끊으면 또 돌아오긴 하니까는요. 그래서 어떤 분은 머리가 빠지고 있는데 난 그냥 이거 맞을래요라고 하는 분도 정말 계십니다. 맞아요. 네. 알러지 있어도 알러지 약 쓰면서 맞아요. 맞으시는 분들이 네. 정말 많고요. 그리고 또 질문 주신 분 중에 요거는 저희가 이제 예방치료하는 도가 사실 필요한 분이신 것 흰둥이와 푸드리님. 그래서 이 정도로 심하시면은 예방치료를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강도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검사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 강도를 줄일 수 있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예방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얘기를 드렸던 아플 때 너무 심하다 하시는 것도 예방치료에 필요성이 있는 분이라 아플 때 먹는 약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두통의 강도를 줄일 수 있는 치료를 좀 시작하셔야 될 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급성기약도 다 효과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은 다양한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급성기약이 효과가 없을 때 이제 클래스 전환이라고 하는데 다른 약을 바꾸는 법 말고도 용량을 올리거나 다양한 조합법들이 근거가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 가지 효과 없다고 이제 상심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전문가분들이랑 고민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효과 있는 약이 있었어라고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또 이제 제가 뒤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신경 차단술이라던가 또는 이제 편두통 중첩증이라고 하는 편두통이 계속 몰아서 올 때 생기는 이제 수액 치료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효과 없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또 예방치료가 잘 되면은 소위 약발이 좀 더 잘 맞아요. 쓰잖아요. 맞아요. 네. 아플 때 먹는 약도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같이 치료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사 치료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톡스예요. 보톡스를 왜요?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보톡스는 원래 이러려고 나온 약입니다. 얘기를 드리거든요. 미용 목적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어서 왜 이거를 두통에 씁니까? 하는데 신경을 위해서 탄생한 약이고 얘도 결국엔 앞에서 얘기한 CGRP를 타겟으로 작용을 결국 하게 됩니다. 보톡스는 교수님 진짜 많이 놓고 계신데 보톡스는 머리에 맞아요. 여러 군데 맞고 뭐 목이나 어깨 쪽까지도 맞는데 저는 제가 맞아봤거든요. 저도 편도통 환자가 제가 제 머리 나봤는데 아파요. 스스로 본인 머리 놓으셨다고요? 나봤는데 아파요. 아픈데 효과는 있는 분들은 또 보톡스만 효과 있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요즘에는 또 트렌드가 이 조합을 어떻게 또 맞아요, 하냐가 맞아요. 되게 많이 다양해졌는데 앞에 얘기 드린 이런 주사 치료랑 보톡스를 묶거나 맞아. 아니면 뭐 아키타랑 보톡스를 묶거나 해서 보톡스가 이제 약간 약방의 감초처럼 같이 썼을 때 더 효과를 좋게 만드는 이제 어, 그런 영향이 좀 커서 오히려 요즘에 또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조합과 노하우의 시대가 온 거죠. 이제 보톡스 너무너무 제가 많이 하지만 단점이 정말 효과가 조금 느리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약점이죠. 약점을 커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고 또 약점을 커버하는 것만이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던 항-CGRP 단크론항체나 다른 약제들을 같이 썼을 때 시너지 상승 효과가 있어요. 누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저것 해도 안 되는 분들한테는 저는 보톡스 더하기 항-CGRP 단크론항체 또는 더하기 많이 아플 때 신경차단술 같은 걸 다 한꺼번에 하기도 합니다. 일단 그 시기를 넘기면 또 이제 조절이 되면은 약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양한 이제 조합요법들이 이제 탄생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편두통 위한 두통약은 약국에 사실 수 없습니다. 맞아. 이거는 전문의약품이라서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 약이라서 사서 먹을 수는 없어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얘기해 주셨던 이제 신경차단술의 대가를 제가 모신 건데 정말 무통의 다양한 주사 치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건 좀 편두통이 아니라 사실 두통이 저희가 되게 다양해요. 안면부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막 찌릿찌릿해요, 막 칵 쑤셔요.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의 두통에 쓸 수 있는 신경차단이랑 유발점 주사 조금 소개해 주실게요. 이제 신경 차단이라고 하면 이제 오해가 있으시는 게 신경을 자르는 거 아니야? 나 이제 신경이 날라갔어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신경의 기능을 국소마취제를 이제 주사를 내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한 얘기지만 중추신경에 감작하라고 하는데 뇌가 아픈 거를 이제 느끼는 걸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장점은 요거예요. 굉장히 생각보다 적응증이 다양합니다. 제가 두통 환자들 거의 2명 중 1명은 편두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다는 아니잖아요. 다른 두통도 있어요. 이제 긴장형 두통도 있고, 다양한 신경 통증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두통에서 거의 대부분의 근거가 있어요. 즉, 진단을 떠나서 어떠한 두통에도 일단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입니다. 효과가 되게 빨라요. 다 좋은 건 아니겠죠. 단점도 있겠죠. 시술을 해야 돼요. 시술이란 게 어려운 시술 아니지만 전문가를 만나서 일정 시간 동안 조금 이제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바늘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조금 힘들어 하세요. 근데 제 경험상 보면은 바늘공포증 있는 분들 진짜 많았는데 다 정말 잘하셨어요. 한 얘기가 뭐냐면은 벌써 끝났어요? 너무 허무한데요? 라고 하세요. 그리고 되게 마법같이 맞는 순간부터 효과가 즉각적이기 때문에 바로 안 아프다고 하세요. 근데 또 문제는 이거죠. 길게 못 갑니다. 길게 못 가요. 여러 가지 문화마다 차이가 있지만 길게 가봤자 최장 3주, 4주까지예요. 즉, 지금 당장 아플 때 효과가 있는 거지 길게 보는 예방치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저는 이 편두통 치료의 핵심은 예방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낫지 않는 병이니까. 예방치료가 효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용도 또는 지금 당장 너무너무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때 즉각적인 두통의 완화를 위해서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말초신경 차단이죠. 유발점 주사는 약간 다른데 이제 근육에 놓는 거거든요. 이제 이건 모든 거에 효과 있는 건 아니고요. 긴장형 두통이라던가 또는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몇 가지 병들이 있어요. 그럴 때 잘 주사하면 효과가 좋은데 이거는 시술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생각보다 진단이 오진이 나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생각보다 이걸 잘 놓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근육이 뭉쳐서 머리가 아픈 게 긴장요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는 이제 근막 통증 증후인데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원인인 근육과 아픈 부위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난 여기가 아픈데 원인 여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찾아야 돼요. 떨어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게 이제 의사의 경험이고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말초신경 차단 유발점 주사 진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신경 차단술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요. 하면은 굉장히 행복해 하세요.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쉽게 허무하게 빨리 끝납니다. 주사 치료는 즉각적인 게 되게 장점이고 뒤에 이제 다른 두통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환우분들이 들어와 계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 밖에 두통 치료, 사실 두통이 굉장히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약물과 주사가 아닌 특이한 치료들이 조금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군발 두통이라고 두통 중에 가장 힘든 두통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픈데 산소 치료가 또 효과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거를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급여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신경과학회와 두통학회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급여화가 안 된 산소를 쐬야지 두통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런 이제 두통의 다양한 치료 중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군발 두통 환자분들한테도 특히 이제 앞선 얘기 드렸던 신경 차단, 특히 스테로이드 사용한 신경 차단이 굉장히 또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재적소에 주사든 시술이든 약물이든 다양한 것도 좀 들어가야 될 수 있고요. 뒤에 이제 행동치료랑 신경조절은 이제 잠깐 넣어놓긴 했는데 얘는 쉽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의 평화 그리고 이제 명상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필요한 환자분들이 소아나 맞아요. 청소년이나 맞아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우울, 불안 같이 있는 분들은 정말 아주 잘 봐주시는 정신과 선생님과의 어떻게 보면 협업으로 이런 마음의 여러 가지 내가 두통을 일으키는 잘못된 사이클을 어떻게 보면 좀 심적으로 끊어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어리거나 너무 고령이거나 아니면 임산부거나 약을 못 쓰는 경우 아니면 약을 쓰기가 제한적이어서 약을 쓸 수 있는 가지수가 너무 적은 경우 이럴 적에는 행동치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신경조절은 사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게 저 세팔리라는 이제 편두통에 쓰는 이제 전기 치료가 있는데 국내에서 두팡이라고 하나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거 외에도 사실은 되게 다양한데 아직 국내 들어온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지평을 좀 열어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국내에서 아직 접근이 조금 어려워서 추후에는 좀 다양한 먹는 약이 아니더라도 내가 뭐 전기 자극을 했는데 두통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치료가 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그 군발두통 산소 치료 이제 소개시켜 줄 때 급여화 안 되는데 제가 실수로 조금 웃었는데 웃은 게 죄송해서 그래요. 죄송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두통학회에서 제가 뭐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 이제 보험사로 일할 때 굉장히 군발두통에서 이 산소 치료가 정말 필요한 일이고 정말 꼭 필요한 일이다 급여화가라고 해서 수년 동안 노력했는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굳이 제가 지금은 조금 이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회의가 진행 중인데 지금 현 이제 보험이사분과 두통학회 같이 협업해서 굉장히 곧 긍정적인 소식이 올 걸로 저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또 이제 행동치료 정말 이제 옆에서 이제 책까지 썼거든요. 정말 이제 전문가신데 저는 행동치료, 신경조절 치료가 가장 이제 의미가 있는 환자분이 소아 환자분인 것 같아요. 소아 환자분이 쓸 약이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효과를 떠나서 이제 안정성이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쓸 약이 사실 몇 가지가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행동치료 당연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신경조절 치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그 단일 펄스 2개 이제 경유 자기 자극기 요거 이제 12세 이상 쓸 수가 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이 장비는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FDA에서 승인을 받고 미국에서는 안전하게 쓰고 있는데 장비는 안 들어와 있지만 대신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단일이 아니고 반복 이제 자극하는 이제 치료를 TMS라고 하는 치료를 이제 의원이나 병원에 가시면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근거가 점점점 쌓여가고 있고 그래서 특히 소아편두통한테도 저는 큰 의미가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아 청소년 친구들이 갈 데가 사실 되게 없어서 소아과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잘 봐주시고 있지만 또 두통을 전문으로 하시는 소아 선생님이 많지가 않으시고 또 이제 신경과 대학병원은 또 나이가 안 돼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신경과 의원에서 보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저는 이제 어쨌든 두통이 저희가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두통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신경과에 사실 가장 잘 보고 있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내가 모르겠다 하시면은 사실 요즘에는 신경과 의원이 굉장히 많아요. 대학병원에만 가야지 볼 수 있는 과가 아니고 신경과가 무슨 과인지 몰라서 못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서 그렇지 두통, 뭐 어지럼증, 치매, 파킨슨, 뇌졸중, 손발저림, 수면 다 신경과에서 보는 질환들이어서 두통이 있거나 하실 적에는 가까운 신경과 진료를 보시면 도움이 또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왜 나는 편두통이 운이 없게 생겼나요? 물어보시면 참 이게 속상한 일이죠. 근데 저는 진짜 사실이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분께서 똑똑해서 생긴 거라고.
뭐 이건 아주 막 학문적인 그거 아주 높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꽤 있어요. 뇌가 굉장히 활성도가 높으신 분들이 예민한 게 아니에요. 예민하다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 똑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이 편두통의 소인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이제 의료진과 잘 이제 협업하시고 합을 잘 맞추시면은 진짜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이걸 참고 살았을까요? 그동안 내가 10년, 20년 동안 참고 산 그 세월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빨리 신경과에서 치료한다는 걸 알았더라면은, 전문가를 만났더라면은, 내 지나간 10년이 훨씬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뿌듯하면서 한편은 너무 속상하고 또 기분이 조금 양가적인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말씀, 좋은 말씀 이제 길령 교수님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더 그 구독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좀 많이 놓쳤을 질문도 맞아요.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모든 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해 좀 죄송한 부분 얘기 드리고요. 또 아마 저희 오늘은 이제 신경과학회 사실 홍보를 위해서 나오긴 자리이긴 한데요. 또 다른 기회가 있거나 또 두통하시는 다른 선생님들이 이전에도 뭐 비욘드 출연해 주신 적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 두통 전문의들이 가까운 데 계시니까 또 많은 질문 그리고 실제 진료로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쾌적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